먹잇감이 포착되면 사냥은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생존 본능이 만든 야생동물의 놀라운 사냥술. 야생 전투기의 무서운 속도, 기막힌 정지 비행 능력, 결코 먹잇감을 놓치지 않은 추적 장치. 야생동물이 펼치는 과학적 사냥 시스템. 그 비밀은 무엇인가? 생태계는 거대한 질서 속에 유지된다. 야생동물은 그 질서에 가장 잘 순응하며 살아가는 존재다. 우리나라에선 이미 멸종해버린 여우. 냄새와 소리로 먹잇감을 추적하는 여우의 사냥술은 짧은 순간의 점프력. 여우의 점프력은 지상 1m. 생태계 최고의 들쥐 사냥꾼이다. 여우의 활동 무대는 드넓은 초원. 번식기의 여우는 털갈이를 하느라 초라해 보이지만 사냥 활동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왕성하다. 여우는 새끼를 낳고 1개월이 지나면 암컷이 양육을 전담한다. 생후 2개월 된 새끼 여우들은 굴박 생활이 잦아진다. 어미가 사냥해준 먹이를 먼저 차지하기 위한 신경전이 치열하다. 새끼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힘과 근육을 키우고 사냥 기술을 익힌다. 멈출 줄 모르는 여우 형제들의 먹이 싸움에도 어미는 결코 끼어들지 않는다. 새끼들의 경쟁을 그저 지켜볼 뿐. 독립해서 홀로 살아가기 위해 거의 모든 사냥 기술을 훈련하는 이 시기, 새끼들의 형제 간 서열도 자연스레 만들어진다. 뛰어난 사냥꾼 여우가 갖고 있는 사냥 조건은 무엇일까? 첫 번째가 바로 뛰어난 후각이다. 여우 굴로 되돌아온 어미는 먼저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냄새를 맡는다. 후각이 뛰어난 여우는 침입자의 흔적을 냄새로 확인한 다음 안전할 때만 새끼들을 불러낸다. 탁월한 후각 능력을 지닌 여우는 이 시기에 수컷의 도움 없이도 새끼들을 안전하게 키워낼 수 있다. 귀를 쫑긋 세우고 경계태세에 돌입한 어미 여우. 여우의 또 하나의 사냥 조건은 예민하게 발달한 청각. 여우는 500m나 떨어진 곳에서 나는 소리도 들을 수 있다. 관찰 중에 큰 소리를 내는 것은 절대 금물. 남다른 후각과 청각을 가진 여우는 점프를 통해 사냥감을 낚아챈다. 어미는 새끼들을 독립시키기 전에 이런 점프 훈련을 시켜 최고의 사냥꾼으로 키워간다.
이른 아침 사냥에 나선 어미여우. 우선 사냥감의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한 청각 레이더를 작동시킨다. 들쥐와 같은 먹잇감의 냄새도 맡아가며 정확하게 목표 지점으로 다가가는 여우. 이제 남은 건 공격 타이밍을 잡는 것. 마침내 숲속으로 뛰어드는 여우. 그러나 사냥은 실패. 하지만 여기서 포기한다면 여우가 아니다. 또 다른 숲속의 작은 움직임, 여우가 놓칠 리 없다. 점핑을 이용한 여우의 순간적인 공격. 성공이다. 이렇게 여우가 하루에 사냥하는 쥐는 30-40마리. 들쥐와 같은 설치류가 많은 야생의 초원은 코르삭 여우에게도 좋은 사냥터다. 오늘은 마못 한 마리를 사냥하는 데 성공했다. 새끼들의 먹성이 좋은 시기. 어미는 먹이를 구하느라 눈코 뜰 새 없다. 이 시기는 새끼들을 굴 바깥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사냥터의 환경도 가르치는 시기이기도 하다. 어미는 먹이를 풀속에 숨겨두어 새끼들이 먹잇감을 냄새로 찾게 하는 훈련을 시킨다. 새끼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시기. 어미 여우는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사냥수를 지키는 동안은 새끼들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야생의 초원에는 어린 새끼들을 노리는 천적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천적의 접근을 눈치채지 못하는 어린 여우. 결국 꼼짝없이 당한다. 어린 여우를 단숨에 낚아채는 날카롭고 강한 발톱. 검독수리의 기습 공격에 지성이 어린 사냥꾼은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만다. 절규하는 새끼 여우의 비명소리. 그러나 어미 여우도 하늘을 나는 검독수리 앞에선 속수무책. 야생의 하늘을 누비고 다니는 고공의 사냥꾼. 이들 수리류들이 갖고 있는 사냥술의 비결은 무엇일까? 물고기가 풍부한 바닷가를 무대로 살아가는 물수리. 하늘의 정찰대 물수리는 그들만의 특별한 사냥수를 가지고 있다. 물고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때를 기다려 순간적으로 하강하는 물수리. 순식간에 숭어를 낚아채는 물수리의 사냥은 속도와 순간 포착의 과학이다. 녀석의 사냥 무기는 강하고 날카로운 활동과 낚시바늘처럼 뾰족하게 생긴 부리.
물수리의 사냥법은 단순하지 않다. 수면 가까이서 위험한 저공 비행도 불사한다. 물살 가르기는 물고기를 유인하기 위한 고난도 사냥술이다. 물수리는 잔잔한 수면에 물살을 일으켜 놀란 물고기들이 솟구쳐 오르게 한다. 물수리는 하루에도 수십 차례 사냥감을 물색하는 정찰 비행에 나선다. 사람보다 몇 배나 뛰어난 시력으로 사냥감이 포착되면 순간적으로 몸을 돌려 수면으로 돌진하는 물수리. 그러나 물수리의 사냥은 실패. 비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깃털에 묻은 물기를 털어낸다. 그런 다음 다시 사냥에 도전한다. 드디어 멋지게 사냥에 성공한 물수리. 물수리는 하루에 물고기 2~3마리, 즉 400g 정도의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수리보다 빠른 최신의 전투기. 야생에도 이런 전투기를 닮은 맹금류가 있다. 최고 속력 시속 300km. 야생의 전투기인 매는 이 놀라운 속력을 사냥에 이용한다. 수십 종의 새들이 공동 서식하는 기암절벽. 이곳은 매가 지배하는 매의 영토다. 매의 시력은 사람의 8배. 이 같은 생체 망원경을 지닌 매는 절대로 먹이를 놓치는 법이 없다. 이른 봄, 물이 지어 이동하는 철새들은 더없이 좋은 표적이 된다. 이때가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듯 사냥터로 출격하는 야생 전투기. 일단 목표물을 정하면 무서운 속도로 급강하한다. 공격각도 45, 최고 속력 시속 300km. 마치 적기를 추격하는 전투기처럼 목표물을 향해 초고속으로 급강하하는 묘기에 가까운 능력. 지구상 동물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 속력이다. 미사일처럼 목표물을 정확히 조준해 달려든다. 매의 초고속 기습 공격에 무리 속의 새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만다. 사냥에 성공한 수컷은 먹이를 물고 암컷이 있는 곳으로 향한다. 이때를 기다려온 암컷이 먼저 알고 마중을 나왔다. 한순간 발톱에 쥐고 있던 먹잇감을 입으로 옮겨 무는 공중묘기를 선보이며 암컷에게 먹이를 전달하는 자세를 취한다. 수컷이 떨군 먹잇감을 허공에서 정확하게 낚아채는 암컷. 묘기에 가까운 이 같은 먹잇감 전달식은 번식기에 주로 이루어진다. 내가 둥지를 튼 곳은 서해바다 험준한 절벽. 보송보송한 새끼들이 한창 자라고 있다. 암컷은 수컷에게 받아온 먹이를 새끼들이 먹기 좋게 찢어서 먹인다.
어미아비의 지극한 보살핌 속에서 새끼들도 머지않아 초고속 사냥수를 익히게 될 것이다. 보통 때의 비행 속도는 여느 맹금류와 다름이 없는 매다. 그런데 먹잇감을 포착하는 순간 초고속 전투기로 변신한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매의 날개 구조에 있다. 매의 날개 축지 앞쪽은 비행기의 날개처럼 일정한 각도로 휘어져 있다. 날개 축지 앞쪽의 각도는 140도 정도. 그에 반해 독수리의 날개는 각이 없는 넓은 모양이다. 연처럼 양력을 발생시켜 하늘에 떠서 맴돌 수 있는 구조다. 공기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엔 매의 날개가 적합하다. 더구나 표적을 발견하면 공기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 날개를 접어 면적을 좁힌다. 상승할 땐 날개를 펼쳐 양력을 이용하고 수직 하강 시엔 날개를 뒤로 접어 몸에 완전히 밀착시키고 최대 속력을 낸다. 공기 저항을 줄이는 비행기의 원리로 초고속 사냥을 하는 것이다. 이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새끼들이 한창 성장하는 이 무렵은 많은 먹잇감이 필요하다. 생후포름이 지나면 용맹스런 매의 깃털이 돋기 시작하고 식욕도 왕성해지기 때문이다. 양육기의 매는 사냥터로 출격하는 횟수가 잦아진다. 그러나 자연에서 절대 강자는 없다. 어린 새끼 매를 노리는 갈매기. 갈매기의 위협적인 공격은 어린 새끼 매가 감당하긴 벅차다. 간신히 위기를 넘겼다. 이제 막 둥지를 벗어난 어린 매에게 바람도 위협적이다. 그러나 날기 위해선 바람과 맞서야 한다. 하늘을 가르는 새끼매의 첫 비행. 어미가 유도 비행을 하며 앞에서 비행 기술을 가르친다. 이런 훈련을 통해 새끼매는 야생의 전투기로 거듭나게 된다. 공중전의 명소인 야생의 사냥꾼. 매의 화려한 초고속 사냥술도 결코 하루아침에 얻어진 것이 아니다. 거칠 것 없는 강자의 여유로운 비행. 황조롱이의 사냥 전술은 창공에 높이 떠서 먹잇감을 물색하는 정지 비행에 있다. 황조롱이는 쥐나 작은 새를 주식으로 살아가는 맥과의 맹금류다. 산과 들을 가리지 않고 사냥에 나서는 황조롱이의 공격 전술은 정지비행. 긴장스런 날갯짓. 황조롱이는 정지비행으로 창공에 높이 떠서 사냥감을 찾는다. 마치 헬기처럼 자유자재로 공중에 떠있는 정지비행이 가능한 비결은 무엇일까? 그 비결은 꼬리깃에 있다. 황조롱이는 부채살 모양의 꼬리깃으로 수평을 유지한다. 또한 정지비행을 하면서 황조롱이의 눈은 지상을 살핀다. 황조롱이의 눈은 자외선 감지 능력이 있어 들쥐의 고립구 배설물에서 나오는 자외선을 감지하고 기다리다가 들쥐가 나오는 순간을 포착한다.
들쥐의 움직임이 포착되면 고도를 차츰 낮추어 공격 타이밍을 맞춘다. 순간 하강 능력이 탁월한 황조롱이의 사냥은 빠르고 정확하다. 들쥐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버린 황조롱이가 사냥한 먹이를 운반한 것은 한강 상류의 팔당대교 교각. 녀석은 곧바로 둥지로 들어가지 않는다. 반드시 안전을 확인한 후에야 둥지로 향한다. 정지 비행에 들어간 지 불과 2, 3분. 기습 공격에 성공했다. 정지 비행과 자외선 인식, 황조롱이만의 사냥 비법이다. 빌딩과 아파트로 둘러싸인 도시에서도 황조롱이는 뛰어난 적응력으로 살아남았다. 다른 맥과의 맹금류들과는 달리 넓은 들판이 아니더라도 정지 비행을 할 수 있는 공간과 먹잇감만 있으면 생존이 가능하다. 그러나 적응이 삶의 질을 담보하지 못한다. 황조롱이가 둥지를 튼 것은 빌딩 꼭대기에 걸린 아크릴 간판. 새끼를 낳고 키울 안전한 둥지틀을 찾기가 그만큼 힘들었던 것이다. 황조롱이의 사냥터는 도시의 인공습지. 이곳에서도 정지 비행의 마술은 화려하게 펼쳐진다. 순식간에 먹잇감을 사냥해 둥지로 향하는 황조롱이. 오늘도 어김없이 황조롱이는 자신의 임무를 훌륭하게 완수했다. 도시의 인공 구조물은 이처럼 소중한 둥지털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치명적이다. 황조롱이는 빌딩의 유리벽을 인공 구조물로 인식하지 못한다. 투명하게 반사되는 유리벽을 또 다른 공간으로 여기고 통과하려는 것이다. 도시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대형 유리 건물은 황조롱이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치명적인 장벽이다. 유리벽에 충돌하는 순간 꼬리깃을 다치게 되면 정지 비행 능력을 상실한다.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의 빌딩 숲에서 황조롱이는 생명을 담보로 비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이 건설한 도시에 적응한 황조롱이의 운명이다. 정지 비행의 마술사 황조롱이가 펼치는 이 유리한 사냥수를 도시에서 언제까지 볼 수 있을까? 인적이 닿지 않는 자연처럼 물살을 가르는 사냥꾼이 있다. 유리하게 하천을 누비며 물고기를 사냥하는 수중 사냥의 명수 수달이다. 초저녁, 하천의 수중부 아래에서 은밀한 움직임이 시작된다. 수중부 아래 돌틈에서 슬며시 얼굴을 드러내는 수달. 수달은 물과 무틀 오가며 사는 족제비과의 동물로 멸종 위기종이다.
야행성인 수달은 인적이 끊어지는 저녁에 사냥에 나선다. 드디어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됐다. 유연한 자맥질 솜씨로 물고기를 사냥한다. 물고기를 낚아채 수면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사냥에 나선 지 불과 30초. 하룻밤 사이 10km나 이동하며 물고기를 잡는 수중 사냥의 명수다. 물속에 들어가 견딜 수 있는 수달의 잠수 능력은 8분 정도. 수달은 바닥까지 종횡무진 누비며 먹잇감을 찾는다. 물고기들이 은신하고 있는 돌틈도 뒤진다. 수달이 물고기를 사냥할 수 있는 추적 장치는 입 주변의 긴 수역. 코와 귀는 수중에선 자동으로 닫혀 물이 들어오는 걸 차단한다. 수달은 다리가 짧고 몸이 유선형이라 빠른 속도로 헤엄을 칠 수 있다. 또한 수달의 수영 비결은 발바닥의 모양. 다른 육상 동물과 달리 물갈퀴 구조로 되어 있다. 물갈퀴는 훌륭한 사냥 도구가 된다. 앞발을 손처럼 사용해 돌을 뒤져 먹잇감을 찾는다. 수달은 몸 그 자체가 수중 사냥 도구다. 수염으로 물고기들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추격한다. 급손해한 수달은 주둥이와 앞발을 이용해 단숨에 물고기를 낚아챈다. 개구리도 수달이 좋아하는 사냥감이다. 수달은 하루 1kg 이상의 먹이를 섭취하는 대식가다. 하천 생태계의 최정점에 있는 수달이 서식한다는 건 그만큼 건강하다는 증거다. 그물을 설치하고 어부가 떠난 일몰 직후 하천은 수달의 사냥터로 바뀐다. 유연하고 날렵한 솜씨로 수달이 먹이를 찾아 나선다. 그물에 걸린 물고기의 움직임과 비린내를 맡고 귀신같이 어부의 그물을 찾아냈다. 그물에 갇혀 도망가지 못하는 물고기를 그냥 두고 떠날 리가 없는 수달이다. 집요하게 그물을 파고들어 결국은 그물의 물고기를 따내는 데 성공한다. (30cm) 크기의 물고기를 2분 만에 먹어치울 정도로 왕성한 식욕이다. 사냥한 물고기는 앞발로 쥐고 먹는다. 가족 단위 생활을 하는 수달은 반경 4-5km를 세력권으로 삼는다. 보통 2-3마리가 가족을 이루어 함께 생활한다. 수달은 먹이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그래서 한 번 잡은 물고기는 절대로 양보하는 법이 없다. 사냥한 물고기로 배를 채운 수달은 무트로 올라와 몸을 말린다.
2시간 이상 물속에 머물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 생명이 위험해지기 때문이다.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다리가 짧은 탓에 수달은 물태선 뛰는 속도가 느리다. 수달은 수중사냥의 명수이지만 물 밖에서 쉴 수 있는 은신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눈보라와 삭풍이 몰아치는 혹한의 겨울. 하천도 꽁꽁 얼어붙었다. 물이 얼면 수달은 얼음 위를 뛰어다닌다. 얼음이 얇아져 생긴 구멍을 찾아내기 위해서다. 얼음 구멍을 이용해 물속으로 들어가 사냥감을 찾는다. 수달은 바깥과 안쪽 이중 털을 가지고 있어 겨울철 추위를 견딜 수 있다. 수달이 노리는 것은 겨울잠을 자고 있는 개구리. 수중 사냥의 명수 수달. 한겨울에도 훌륭한 사냥꾼으로 살아있다. 유연하게 물살을 가르는 바다의 사냥꾼. 물범의 사냥 솜씨는 적선을 추격하는 어뢰정처럼 날쌔고 정확하다. 백령도 앞바다의 작은 바위섬. 이것은 물범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서식 공간이다. 해양 포유류인 물범은 물속에서는 호흡할 수 없기 때문에 숨쉬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냥할 때를 제외하곤 하루의 대부분을 이 바위섬에서 쉬면서 보낸다. 바다로 들어서자 물 밖에서 느리던 물범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뀐다. 몸무게 150kg의 거구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사냥에 나서는 순간 유연하고 민첩해진다. 바닷속에는 물범이 좋아하는 물고기들이 무리지어 몰려다닌다. 사냥감을 노리는 물범. 조피볼락 무리가 물범의 리더에 포착됐다. 드디어 물범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피볼락이 돌틈으로 도망치지만 쉽게 물러설 물범이 아니다. 돌틈을 헤집고 단숨에 낚아챈다. 허파호흡을 하는 물범이 물속에서 견디는 시간은 2~3분 정도. 그 안에 사냥에 성공해야 한다. 객과의 동물에서 진화한 물범은 그 대신 뛰어난 잠수 능력을 갖게 됐고 바닷속을 밝히는 좋은 시력과 탁월한 후각, 게다가 귀는 물속에서 저항을 덜 받도록 귀바퀴가 없는 구조다. 대신 귀를 자유롭게 열고 닫아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 또한 물범은 작은 움직임도 감지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물체가 일으키는 파동을 감지하는 일종의 레이더 장치를 갖고 있는 것이다. 코끝에 달린 바로 이 긴 수염이 사냥감을 감지하고 추격하는 데 사용하는 물범의 레이더 기관이다.
일단 물범의 수염 레이더에 포착되면 잠수부의 오리발이든 순간순간 방향을 바꾸는 물고기든 적선을 추격하는 어뢰정처럼 끝까지 따라붙는다. 물범은 뒷꼬리를 좌우로 크게 움직여 추진력을 넣는다. 몸통에 붙은 앞발은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물범과 물고기에 쫓고 쫓기는 추격전. 사냥감을 잡느냐 놓치느냐. 바닷속 속도전은 물고기의 이동 방향을 정확히 감지하고 더 빠른 속력을 내는 물범의 승리를 거둔다. 보통의 경우 첫 번째 공격에 실패하면 물범처럼 놓친 물고기를 다시 잡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제 아무리 날쌘 물고기라 할지라도 물범의 첨단 레이더망을 빠져나가지 못한다. 어부들이 통발을 던지면 이때를 기다려 사냥에 나서는 물범도 있다. 통발은 암초를 좋아하는 볼락과 노래미 같은 물고기들을 기다린다. 그러나 어부의 통발은 쉽게 먹이를 얻으려는 물범들의 목표가 되기도 한다. 통발 사냥이라고 쉬운 것은 물론 아니다. 눈앞에 먹이가 있어도 쉽게 먹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하지만 포기할 물범이 아니다. 한참 동안 씨름을 하고서야 겨우 한 마리 사냥에 성공했다. 물범이 백령도 앞바다를 찾아와 머무는 기간은 봄부터 가을까지. 겨울에는 발해만 최북단의 잉커우 해안으로 돌아가 새끼를 낳고 꽃피는 봄이 오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바다의 어뢰정 물범들이 이곳을 찾는 건 오염원이 없는 풍요로운 바다가 있기 때문이다. 독을 지닌 살모사의 앞니빨은 그 자체로 살상용 무기다. 그러나 살아있는 야생의 세계에서 독은 공격과 방어의 두 얼굴을 지니고 있다. 절대적인 강자도 절대적인 약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생태계의 섭니다. 금개구리가 살아가는 연못은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운 모습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는 은밀한 사냥이 이루어지고 있다. 잠자리가 움찔하는 순간 금개구리는 먹이를 잡아챈다. 시력이 약한 대신 반사신경이 발달한 개구리는 사냥감이 움직이면 자동적으로 혀를 내뻗는다. 혀가 곧 개구리의 사냥 무기다. 물뱀은 온몸을 이용해 사냥한다. 물뱀의 표적이 된 사냥감은 개구리. 물뱀은 긴 몸으로 먹잇감을 둘둘 말아 숨통을 조른다.
꽃뱀으로 불리는 유혈먹이는 입 안쪽에 독이 있다. 냄새로 먹잇감을 찾는 유혈무기의 사냥은 용이 주도한다. 때를 기다렸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제압한다. 유혈먹이는 개구리의 뒷다리를 물고 독이 퍼지기를 기다렸다가 통째로 삼킨다. 뱀이 가지고 있는 독은 치명적이다. 보통 날카로운 앞니빨에 독을 지니고 있다. 적외선 감지 장치로 사냥감의 움직임과 위치를 정확히 찾아낸다.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독사 중에 하나인 쇠살모사. 쇠살모사도 앞니빨에 독을 가지고 있다. 녀석이 표적으로 삼은 것은 들쥐가 아닌 물고기. 쇠살모사의 재빠른 공격에 물고기는 속수무책이다. 두꺼비와 같은 양서리는 생태계 먹이 사슬의 중간자 역할을 한다. 송충이가 두꺼비의 표적이 됐다. 두꺼비도視力이 나빠 먹잇감이 움직여야만 사냥할 수 있다. 작은 송충이라도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렸다가 공격한다. 두꺼비는 위장술의 대가이기도 하다. 천적을 만나면 배를 잔뜩 부풀리고 팔굽혀펴기를 한다. 자신의 몸을 크게 보여 독이 든 피부로 상대를 위협해 위기를 모면하려는 방어 전략이다. 이때 두꺼비의 귀샘에서 독액이 분비된다. 이 독액이 다른 동물의 입이나 점막에 묻으면 염증을 일으키고 신경을 마비시킨다. 무당개구리도 생존을 위한 방어술로 독을 사용한다. 무당개구리의 피부 조직은 독을 품고 있기 때문에 천적의 공격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야생 경험이 없는 갓 태어난 새끼들은 예외다. 실험장에 무당개구리를 넣은 직후 까치 한 마리가 접근한다. 순간적으로 몸을 뒤집어 붉은 배를 드러내는 무당개구리. 자신의 피부에 독이 있으니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다. 하지만 어린 까치는 일단 무당개구리를 쪼아본다. 무당개구리 피부 독액을 건드렸는지 이상한 행동을 보이며 물러간다. 까치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몸을 바로잡는다. 다음 날 다시 무당개구리를 넣어주었다.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던 어린 까치가 무당개구리에게 접근한다. 한 번 독을 경험한 까치는 이번엔 섣불리 달려들지 않는다. 독이 든 무당개구리임을 확인하고 포기한다. 이 까치는 무당개구리를 먹지 않는 미각 깊이 행동을 일으킨 것이다.
모두가 잠이 든 한밤중 야행성 올빼미의 사냥이 시작된다. 올빼미는 깜깜한 곳에서도 멀리 있는 사냥감을 감지해낼 수 있다. 소리 없이 내려와 순식간에 들쥐를 낚아채는 올빼미의 사냥수. 올빼미류의 야행성 사냥꾼들로 야생 생태계는 팽팽한 긴장감이 돈다. 올빼미는 언제나 사냥감에 귀를 기울인다. 고개를 270도로 돌리며 사방을 살필 수 있다. 얼굴이 평평해 정면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고개를 돌려 표적을 노리는 것이다. 녀석의 야간 사냥 무기는 소리의 방향까지 알아내는 귀와 어둠 속에서 먹이를 사냥할 수 있는 적외선 감지력이다. 개구리의 체온과 주변 온도와의 차이를 이용해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낸다. 날개 기소리도 내지 않는 소리 없는 하강 비행. 올빼미의 기습 공격에 개구리는 제대로 저항 한 번 하지 못한다. 올빼미의 날카로운 발톱과 부리는 사냥을 위한 강력한 도구다. 번식기의 올빼미는 암수 역할이 분명하다. 둥지에서 암컷이 새끼들을 돌본다. 이 시기에는 먹이를 조달하는 수컷의 역할도 중요하다. 절집 처마 위에서 사냥감을 노리는 올빼미. 지켜보던 올빼미가 드디어 하강한다. 올빼미가 노린 것은 나방이다. 그러나 움직이는 작은 나방을 잡는 것은 밤의 사냥꾼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다. 밤의 사냥꾼 올빼미. 그러나 낮에는 사냥꾼의 면모를 찾아보기 힘들다. 원앙이 조심스럽게 주변을 정찰한다. 올빼미가 졸고 있는 것을 확인한 원앙이 날아든 곳은 밤나무 고목. 둥지에는 이제 막 새끼들이 태어난 상태다. 새끼가 알에서 깨어나면 곧바로 둥지를 떠나야 한다. 천적을 피하기 위해서다. 어미가 먼저 밖으로 나온다. 새끼들을 유도해 이소시키려는 것이다. 이제 새끼들 차례. 새끼들은 어미의 소리를 따라 나간다. 새끼들은 3m 높이에서 겁없이 바닥으로 뛰어내린다. 세상을 향한 원앙 새끼들의 첫 걸음마가 시작됐다. 숲의 일원이 되려면 숲속의 위험과도 당당히 맞서야 한다.
숲에 부산함에 올빼미가 당잠에서 깨어난다. 원앙 가족은 부지런히 계곡으로 이동 중이다. 올빼미가 이런 기회를 놓칠 리 없다. 다급해진 원앙 어미가 위험이 닥쳤음을 알린다. 올빼미가 노린 것은 뒤처진 새끼 원앙. 한낮인데도 올빼미의 공격은 가차없다. 날카로운 올빼미의 발톱에 새끼 원앙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다. 어미의 안타까움도 이미 때는 늦었다. 숲에서는 먹는 일도 먹히는 일도 숲을 살아있게 하는 질서다. 더 이상 잡히지 않으려는 새끼들과 잡으려는 올빼미의 추격전. 그러나 새끼들은 올빼미를 당할 재간이 없다. 야생의 사냥꾼 앞에선 어리고 약한 새끼들은 삶과 죽음을 섭리에 맡길 수밖에 없다. 한 생명의 희생으로 숲의 사냥꾼 올빼미는 그 생명을 유지해 간다. 밤의 사냥꾼 올빼미류에는 큰 소쪽새와 몸집이 다소 작은 소쪽새가 있다. 천연기념물 324호인 솔부엉이와 수리부엉이도 올빼미류의 야행성 사냥꾼이다. 사냥감을 주시하고 있는 수리부엉이. 예민한 귀로 쥐를 낚아칠 척기를 노린다. 소리도 내지 않는 은밀한 공격은 등줄쥐가 도망갈 틈을 주지 않는다. 날카로운 발톱으로 등줄쥐의 숨통을 끄는 다음 단숨에 삼킨다. 새끼 소쪽새들이 세상 속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시간. 안전한 둥지에선 야생의 사냥꾼으로 성장할 수 없다. 숲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과 맞서고 극복해야만 한다. 어린 사냥꾼의 첫 피행. 둥지 옆 나뭇가지에 무사히 안착했다. 그러나 사냥꾼은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솔부엉이는 이제 막 숲으로 나온 어린 소쪽새를 단숨에 덮친다. 사냥꾼으로 채 성장하기도 전에 또 다른 사냥꾼에게 당하고 만다. 먹고 먹히는 자연의 섭니다. 야생의 사냥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살아 움직이는 먹잇감보다 더 빨라야 하고 더 멀리 더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한다. 자연의 모든 생명은 누군가의 사냥감인 동시에 또 누군가를 사냥하며 살아간다. 우리 눈엔 하찮아 보이는 나방도 밤의 사냥꾼 올빼미를 부양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에너지원이다. 먹으려는 자와 먹히지 않으려는 자가 만들어내는 팽팽한 긴장 속에 생태계의 질서는 유지된다. 살아남을 것인가 사라질 것인가. 사냥한다는 것은 모든 존재를 유지케 하는 힘이다.
대자연의 시간 안에서 생존하기 위해 벌이는 야생 사냥꾼의 치열한 투쟁. 그 질서 속에 강자와 약자 모두 하나로 연결돼 있다.